도대체 어디야 당신? 수술을 1시간 앞둔 병실안, 미영은 11번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날 새벽, 미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의 가장 외로웠던 새벽에서 시작됩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미영의 새벽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미영은 이불을 덮어쓴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 밑으로 눈물이 흘러 시트가 축축해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날에 곁에 없을 수가 있을까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가는 그 순간 갑자기 어제 저녁 남편이 병실에 다녀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보호자 침대 위에 가방을 두고는 잠깐 전화 한 통만 받고 오겠다며 복도로 나가던 그 등이 떠올랐죠. 그 통화는 길었습니다. 거의 40분이 지난 후에야 남편은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딘가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미영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남편은 회사 일이라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아, 회사야. 별일 아니야. 당신은 푹 쉬어. 그 웃음이 평소와 달리 너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미영은 그때 한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진통제 기운에 곧 잠이 들어버렸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통화가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무슨 일이었길래 그토록 길게 통화했던 것일까요? 침대 옆 협탁에는 남편이 두고 간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어요. 40년 가까이 들고 다닌 그 다이어리는 가장자리가 다 닳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 다이어리를 다른 사람 손에 닿게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제는 어쩐 일인지 그 다이어리를 보호자 침대 위에 두고는 그대로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평생의 금기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새벽의 그 사라짐이, 그 침묵이 미영을 이상하게 떠밀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깨알 같은 숫자와 짧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페이지에 미영의 시선이 멈췄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의 이름이었어요. 미영의 가장 친한 친구, 평생 친자매처럼 지낸 그 사람의 이름이었죠. 새벽 2시에 한 번,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또 한 번.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그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2월 18일까지 무조건 입금 완료. 1,500만 원. 미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바삐 들어오며 말했죠. 환자분, 수술 시간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 함께 못 오시는 건가요? 미영은 차마 답을 하지 못했어요. 황급히 다이어리를 덮고 협탁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곧 올 사람이에요.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병원 규정상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영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친구에게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학창 시절부터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어요. 미영이 첫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도 그 친구였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흘밤을 함께 세워준 사람도 그 친구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친구의 첫마디가 묘했습니다. 어머, 너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그 한마디였어요. 미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어디 있어?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아, 아니야. 잘못 말했어. 미영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좀 바빠서. 이따 다시 통화하자. 친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던 것입니다. 혜수가 이쪽으로 와봐. 짧은 한마디였지만 32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죠. 미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라진 남편, 통화 기록 속 친구의 이름, 그리고 방금 전화기 너머에서 들린 남편의 목소리.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미영의 머릿속을 후려쳤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의심들이 한꺼번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은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흐느꼈죠.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친정어머니였어요. 75의 노모는 숨이 가쁜 채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딸, 우리 딸. 어머니는 미영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오신 것이었죠. 미영이 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었습니다. 미영아, 그게 말이다. 어제 너네 친구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단다. 내 남편이랑 같이 왔어. 둘이 차에서 한참을 얘기하더니 그냥 가더라. 미영은 어머니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동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미영을 일으켰어요.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살아 돌아올게요. 그 짧은 한마디에 어머니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침대가 복도를 따라 굴러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미영의 얼굴 위를 스쳤어요. 마취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알아내고 말겠다는 차가운 다짐이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그 결심 아래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었죠. 수술실 앞 회전문 너머로 미영의 침대가 사라지는 그 순간 7층 비상계단 쪽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에 젖은 얼굴로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미영의 남편이었어요. 손에는 두툼한 봉투를 꽉 쥐고 있었고 옷차림은 밤새 어디선가 일을 한 사람처럼 후줄근했죠. 그러나 수술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 앞에 무릎을 꿇듯 주저앉아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같은 시각 1층 로비 한 구석에서 친구는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 오늘은 진짜 다 말해야 할 것 같아. 모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어요. 친구와 남편이 숨기고 있는 진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회복실의 푸른 빛 아래에서 미영이 처음으로 눈을 뜬 것은 오후 3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가슴에는 두꺼운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 너머로 묵직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회복실 옆 의자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 아래로는 검푸른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죠. 여보, 깨어났어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미영이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정말 미안해. 미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외면했습니다. 회복실 문이 닫히자마자 미영은 눈을 번쩍 떴어요. 통증보다 더 큰 것이 가슴 안쪽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평생 의지해온 사람이 무너지고 있다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남편의 통신사 가족 결합 페이지였습니다. 결혼 후부터 미영은 가족 계정의 관리자였어요. 평소에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페이지였습니다. 페이지가 열리고 남편의 최근 통화 기록이 화면에 떴어요. 가장 최근 한 달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친구의 번호가 거의 매일 찍혀 있었어요.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3시, 어떤 날은 40분, 어떤 날은 1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달이었어요. 미영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입원을 준비하던 바로 그 한 달이었죠. 가장 무너지고 있던 그 시기에 두 사람은 매일 새벽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호흡이 가빠지면서 모니터의 심박수가 위험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믿었던 사람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 다른 사람과 매일 새벽 통화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상대가 평생을 친자매처럼 지내온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미영은 지금 이중의 배신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친구라는 가장 오랜 사람을 동시에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저녁 무렵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미음을 따라주셨습니다. 우리 딸 한술 떠라. 미영은 한술도 넘기지 못했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보였어요? 미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그 사람이 차에서 내 남편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더라. 두 사람 사이가 가까워 보였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어머니의 그 말이 미영의 가슴에 얼음 칼처럼 박혔어요. 밤이 깊어가자 미영은 협탁 서랍 안에 넣어둔 남편의 가죽 다이어리를 다시 꺼냈습니다. 페이지 사이사이에 작게 끼워진 영수증과 메모지들이 있었어요. 영수증은 모두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 카페에서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에 2~3번씩이었어요. 시간은 모두 저녁 7시 이후였습니다. 미영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 정신이 없던 그 시간들이었죠. 호텔, 카페, 매주 2~3번, 1,500만 원. 그 모든 단어가 한 가지 그림으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새 메시지였어요. 보낸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미영아,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어. 내가 지금 너한테 면목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오늘 밤이라도 꼭 너한테 가서 할 얘기가 있어. 면목이 없다는 말. 그것은 죄를 진 사람의 말이었어요. 미영은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의 수술 자리가 아팠지만 그보다 마음의 자리가 더 아팠어요.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발걸음이었어요. 미영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결국 다시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영은 그 발걸음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한 가지 단어를 적어 넣었어요. 강남 호텔 라운지 카페.
미영의 손가락이 화면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죠. 진실을 직접 마주하기 위한 다음 발걸음이 그 화면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영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가슴에 통증이 묵직하게 밀려왔지만 더 이상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타러 1층 약국에 내려간 참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며칠 사이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입술은 까맣게 말라 있었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한 가지 결심으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환자복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친구가 일하는 3층 내과 외래 진료실로 향했어요. 친구는 같은 병원의 내과 외래 진료실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이 병원을 선택한 것도 친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실이 미영에게 가장 잔인한 화살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미영은 몇 번이나 가슴이 답답해 멈춰 서야 했어요. 복도 중간쯤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미영은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친구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오빠, 그러니까 미영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알면 무너져요. 친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오빠. 친구는 분명 오빠라고 불렀어요. 미영의 남편을 말이죠. 미영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아내잖아요. 친구이기 전에 그 사람 아내잖아요. 친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다시 얘기해요. 강남 그 카페에서요. 7시. 강남 그 카페. 미영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영수증이 떠올랐습니다.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호텔 라운지 카페의 영수증이었죠. 미영은 황급히 옆 복도로 몸을 피했어요. 오늘 저녁 7시. 강남 그 카페. 미영은 두 가지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병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걸터 앉아 옷장을 열었습니다. 입원 가방 안에 넣어둔 평상복 한 벌이 있었어요. 회색 코트와 검은 바지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환자복을 벗고 외출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옷을 챙겨 침대 밑에 숨겨두었어요. 저녁이 되면 어머니 몰래 빠져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병원을 나설 수 있으셨을까요? 미영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더 잔인한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서 일찍 자고 싶어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짐작하시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미영의 손을 잡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셨을 뿐이었죠. 그래라. 어미가 일찍 잠아. 너도 푹 쉬어라.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미영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니가 보호자 침대에서 일찍 잠들자 미영은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슴의 붕대 위로 코트를 걸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미영은 이를 악물고 견뎠어요. 미영은 작은 손가방을 챙기고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미영은 택시를 잡아 강남의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라운지 카페는 1층 한쪽 구석에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카페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어요. 미영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통유리 옆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7시 10분이었어요. 카페 가장 안쪽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와 남편이었어요.
친구는 울고 있었고 남편은 친구의 어깨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미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미영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림이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카페 안에서 한 남자가 두 사람의 자리로 다가갔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남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였어요. 그 남자는 친구와 남편 옆자리에 앉더니 봉투에서 꺼낸 서류를 한 장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말했어요. 미영의 의심이 또 다른 방향으로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틀거리며 호텔 밖으로 나와 도로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친구의 메시지였습니다. 미영아, 내일 아침 꼭 만나야 해. 너한테 직접 말할 게 있어. 같은 시각 카페 안에서는 친구와 남편이 그 양복 입은 남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봉투 안에서 꺼낸 서류 맨 윗장에는 한 가지 단어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보증서. 그러나 그 사실을 미영은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 702호 병실에서는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미영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떨리는 손으로 미영의 큰딸 지영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날 밤 미영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속에 담긴 사진들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봤어요. 친구의 어깨를 쓰다듬는 남편의 손,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봉투, 그리고 양복 입은 그 남자의 모습. 미영의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자꾸만 다른 그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외도였고 어떻게 봐도 배신이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숨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미영의 큰딸 지영이었어요. 어머니의 새벽 전화를 받고 강원도에서 첫 차를 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결혼해서 강원도에 사는 큰딸이었어요. 시댁이 모시는 입장이라 자주 친정에 오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하던 아이였죠. 지영이 들어오자마자 미영을 끌어안았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외할머니가 우셨어요. 미영은 큰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지영은 미영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미영은 큰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남편, 다이어리 속 친구의 이름, 새벽마다 이어진 통화, 그리고 어젯밤 호텔 카페에서 본 광경까지. 미영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영의 얼굴을 점점 굳게 만들었어요. 엄마,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잖아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봤어. 사진까지 찍었어.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큰딸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지영은 한참을 사진 속 장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양복 입은 남자가 찍힌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엄마, 이분 누군지 아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모른다고 답했어요. 이분, 저 결혼식 때 아버지 쪽에서 오셨던 분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가 회사 부장님이라고 소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아버지가 그분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미영의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영이 병원 1층 카페로 내려가 음료를 사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미영은 지영이 두고 간 가방 옆에서 큰딸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어요. 보낸 사람은 큰사위였습니다. 어머님은 어때? 큰댁 어머님께는 잘 말씀드렸어. 그 일은 어머님 아시면 안 돼. 일단 지영이가 잘 컨트롤해줘. 미영의 손가락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큰사위가 말한 큰댁 어머님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 큰사위가 말한 그 일은 시댁 일이었던 것이죠.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가족 모두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댁과 관련된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 무언가를 미영에게는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미영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족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나 그 보호는 곧 소외였습니다. 진실로부터 차단된 외로운 섬에 미영은 혼자 갇혀 있었던 것이에요. 미영은 지금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해야 할 울타리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수술의 통증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미영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지영이 양손에 음료를 들고 돌아왔어요. 미영은 컵을 받아들면서 큰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영아,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었지. 너희 아버지.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러나 미영은 더 이상 큰딸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몰라야 했어? 엄마가 왜 너희들 다 아는 일을 모른 채로 살아야 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남매 모두에게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미영이 처음으로 큰딸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지영은 결국 무릎을 꿇고 미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건 아버지가 부탁하셨어요. 엄마 수술 끝날 때까지만 비밀로 해달라고요. 미영은 큰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다라고.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너희들이 다 알고도 엄마한테 숨겼다는 게 그게 다라는 거야.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다른 여자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지영의 그 한마디에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춰버렸어요. 지영이 알고 있던 것과 미영이 알아낸 것은 서로 다른 그림이었던 것이죠. 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건 어머니가 수술 잘 끝내고 회복하시면 보여드리려고 한 거였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한 통의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영의 진단서가 아니었어요. 진단서 위에는 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한 가지 병명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췌장암. 엄마, 친구분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작년 겨울에요. 의사가 길어야 1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그 일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미영의 입술이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친구가 췌장암 환자라는 말. 그러나 미영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어요. 큰사위가 메시지에서 말한 큰댁 어머님 일, 즉 시댁의 그 일은 친구의 일과는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습니다. 지영아, 그게 다가 아니지. 너 시댁 일은 아직 말 안 했지. 미영의 그 말에 지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큰딸은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의 다음 매듭이 또 한 번 미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딸 지영이 끝내 시댁 일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한 채 강원도로 돌아가던 그날
오후 미영은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진실을 듣지는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사이 미영은 휴대폰을 들고 친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미영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갈게. 너 있는데 알려줘. 친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한 가지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그곳은 강남이 아닌 종로의 한 오래된 한옥 카페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에게 잠시 큰딸 만나러 다녀오겠다는 거짓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모든 것을 짐작하시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는 또 한 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미영의 손에 따뜻한 두유 한 병을 쥐어주시며 한마디만 하셨어요. 춥다. 목도리 챙겨라. 그 짧은 말에 미영의 가슴이 또 한 번 시큰해졌습니다. 한옥 카페는 좁은 골목 안쪽에 있었어요. 미영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쪽 구석 자리에 친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살이 쪽 빠져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두 눈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가발을 쓴 머리카락은 어색했어요. 평생 미영의 기억 속에서 늘 화사하고 단정했던 친구가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분노보다 먼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친구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친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영은 차마 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친자매처럼 지내온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영은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미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도 아팠잖아. 너도 유방암 진단받고 무너지고 있었잖아. 거기다 내 얘기까지 들으면 내가 어떻게 견디겠어.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했어. 너 수술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만 비밀로 하자고. 너네 남편이랑 나랑. 친구의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미영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그 변명이 가족 모두에게서 들은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거짓말은 과연 사랑일까요? 가장 약해진 사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진실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미영은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신만 모르는 채 살아왔다는 사실, 그 모르는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일들을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 앞에서 말이죠.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봉투에는 미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거 너한테 주려고 한 달 전부터 들고 다녔어. 오늘은 직접 줄 수 있게 됐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그러나 미영은 그 편지를 그 자리에서 펼쳐 읽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마주한 채 그 글을 읽을 자신이 없었어요. 미영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내 딸이 곧 한국에 들어올 거야. 내가 가고 나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 아이 좀 부탁해. 친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미영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친구의 딸은 미영의 눈에는 거의 친족 하나 다름없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적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가서 그 아이를 안아 재워준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미영아, 너한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호텔에서 너네 남편이랑 만난 그 부장님 말이야. 그분이 우리 딸 친아빠야. 너네 남편 옛날 회사 부장이었던 그분이야. 미영의 손에서 편지 봉투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친구의 딸의 친아빠. 미영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는 평생 미혼모로 그 딸을 키워왔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분이 결혼한 분이었어. 평생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분한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이제 가야 하잖아. 미영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친구의 평생이 그 한마디 안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미영의 남편이었어요. 그러나 미영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속에 적혀 있던 1,500만 원이라는 숫자였어요. 다이어리에 적혀 있던 그 돈은 뭐야? 1,500만 원. 친구는 잠시 미영을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건 내 장례비야. 그리고 우리 딸 한국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쓸 돈. 너네 남편이 자기 퇴직금 쪼개서 마련해 준 돈이야. 미영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친구는 마지막으로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너네 남편한테 너무 화내지 마. 그 사람은 정말 너만 생각했어. 너 무너질까봐 모든 걸 혼자 짊어진 사람이야. 미영이 한옥 카페를 나섰을 때 거리에는 다시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어요. 친구의 진실은 풀렸지만 큰 사위가 메시지에서 큰댁 어머님이 알면 안 된다고 한 그 시댁일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어요. 미영이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미영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전화기 한 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너네 시댁에 한번 다녀와야겠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또 한 번 미영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어머니의 권유대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큰 한옥집에서 큰 시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큰 시동생은 남편의 형이었고 큰 동서는 평생 미영에게 살가운 척을 해온 사람이었어요. 명절마다 미영의 손을 잡고 형님 형님하며 챙겨주는 신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늘 그 손길이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택시가 시댁 골목으로 들어서는 동안 미영의 가슴 안쪽에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을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수술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추운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진심으로 미영을 걱정하는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러나 곧 거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큰 동서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미영은 시어머니에게 잠시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미영은 거실 미닫이 문 옆에 몸을 숨긴 채 큰 동서의 통화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이상해진 거지. 수술 끝나고 정신이 흐릿해서 자기 남편 의심하고 친구 의심하고 다 의심하고 다닌대. 우리한테는 다행 아니야. 그 사람이 의심으로 무너지면 우리가 그 집안일을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져. 미영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군가의 일을 정리한다는 그 말. 그것은 정확히 미영의 집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빌딩 말이야.
우리 그이가 어머님한테 이번 주 안에 명예 정리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 다행히 형님이 자기 남편 의심하느라 정신없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머님 도장은 어제 내가 미리 받아놨어. 시어머니의 도장을 미리 받아놨다는 말. 그것은 큰 동서가 시어머니를 속이고 빌딩의 명의를 빼돌리려 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영의 머릿속이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큰 사위가 메시지에서 큰댁 어머님이 알면 안 된다고 한 그 일. 큰딸 지영이 끝내 말하지 못한 그 비밀. 자식들이 미영에게 숨긴 진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큰 시동생 부부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사실. 그리고 미영의 남편이 그 일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새벽까지 통화한 친구도, 호텔에서 만난 부장도,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도와준 일도, 그리고 이 시댁일까지.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미영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음모는 미영이 직접 시댁으로 와서 거실 옆에 숨어 통화를 듣게 되는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통화가 끝나자 미영은 천천히 거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큰 동서는 미영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곧 평소에 그 살가운 미소를 띠며 미영에게 다가왔어요. 어머, 형님. 언제 오셨어요? 큰 동서의 말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귀에는 그 다정한 목소리가 가장 차갑게 들렸어요. 동서, 어머님 빌딩 명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의 그 한마디에 큰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빌딩이라뇨? 큰 동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어요. 미영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서, 방금 통화하신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녹음도 했어요. 미영의 그 말에 큰 동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큰 동서는 잠시 말을 잃은 채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드세요. 형님이 이 집안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러세요. 큰 동서의 그 외침에 부엌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놀라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큰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매달렸어요. 어머님, 형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머님 재산을 자기네가 다 가져가려 해요. 형님이 수술 끝나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다 의심하고 다니잖아요. 큰 동서의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미영의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미영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동서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어미가 바보인 줄 알았더냐? 너희들이 한 짓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제 내가 가져간 도장, 그게 진짜 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는 모르지. 둘째가 한 달 전부터 나한테 다 알려줬다. 둘째가 자기 퇴직금으로 어미 통장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었던 거야. 미영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다이어리 속 모든 숫자가 한꺼번에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큰 동서는 거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시댁을 나서는 미영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손에는 큰 동서의 통화가 담긴 휴대폰이 꼭 쥐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영을 대문 앞까지 배웅 나오시며 한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며느라, 너네 남편 좀 잘 보살펴라. 그 사람 한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너 살리려고 그 사람이 자기 몸을 갈아넣고 있었어. 미영은 시어머니의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이 택시에 올라타는 그 순간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큰딸 지영의 다급한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아버지가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미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미영이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미영은 가슴의 통증도 잊은 채 응급실 입구를 향해 뛰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 큰딸 지영이 미영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영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에서 쓰러지셨대요. 과로 누적이 너무 심해서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하셨어요. 지금 처치받고 계세요. 미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응급실 안쪽 침대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곧 미영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 미영이 알아온 그 듬직하고 강한 사람이 그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미영은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미영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싼 채 한참을 흐느꼈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다 모르고 당신 의심했어요. 내가 다 모르고 당신을 미워했어요. 미영의 흐느낌이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그 거친 손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미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던 그 손이기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을 향해 흐릿한 시선이 닿자 남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보, 왔어요. 미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 다 알아요. 친구 일도 시어머님 일도 다 알아요. 당신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아요. 남편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당신한테 다 짊어지게 하지 못해서 당신 무너질까봐 그랬어요. 미영은 또 한 번 흐느꼈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예요. 당신을 의심한 내가 미안해요. 여러분, 평생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한 부부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미영은 그동안 자신이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의 무게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는 짐이었다는 사실을 미영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마주잡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의 처치가 끝나고 입원실로 옮겨진 뒤 미영은 큰딸 지영을 데리고 잠시 복도로 나왔어요. 미영은 지영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이거 들어봐라. 큰 동서가 한 통화 녹음한 거다. 통화가 끝나자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미영에게 돌려주었어요. 엄마,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미영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 모임을 잡을 거다. 그 자리에서 이걸 다 들려줄 거야.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꼭 마주 잡으며 답했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저녁 7시. 시어머니 댁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큰 시동생 부부, 미영의 사남매, 그리고 큰 사위까지. 입원해 있는 남편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큰 동서는 미영을 보자마자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형님. 둘째 좀 어떠세요? 미영은 큰 동서의 그 미소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동서, 오늘 이 자리는 한 가지 일을 가족 앞에서 정리하기 위한 자리예요. 미영의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미영은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동서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빌딩 말이야. 우리 그이가 어머님한테 이번 주 안에 명예 정리를 받아내려고 하고 있어. 큰 동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큰 시동생의 얼굴도 점점 일그러져 갔어요. 미영은 가방에서 남편의 가죽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통장과 관련된 페이지를 펼쳐 거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둘째가 한 달 동안 적어둔 기록이에요. 둘째가 자기 퇴직금으로 어머님 통장을 메운 흔적이에요. 다이어리의 그 페이지를 본 큰 시동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통화가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큰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우리 통화를 몰래 녹음할 수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미영은 큰 동서의 그 외침을 차분하게 받았어요. 동서, 자기 집 거실에서 자기가 들은 통화를 녹음하는 게 불법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큰애야, 너희들이 둘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이 어미가 너희를 호적에서 파낼 거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큰 시동생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큰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를 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은 그 사과를 받지 않았어요.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응급실에 누워 계신 형님한테 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님께 하셔야 할 거예요. 미영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거실 앞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시동생 부부는 결국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듯이 울며 사과를 했어요. 평생 미영이 알아온 시댁이라는 공간이 처음으로 미영을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끝나고 시어머니께서 미영을 따로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영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거 시아버님이 너한테 남기고 가신 거다. 둘째 며느리한테 꼭 직접 주라고 하셨던 건데 내가 너무 늦게 주는구나.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한 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미영의 손이 한순간 멈췄어요.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힌 채 한 가지 부동산의 명의가 미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영을 위해 따로 남겨두신 작은 상가 하나였어요. 미영은 그 서류를 손에 든 채 한참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매듭 하나가 또 한 번 풀려나가고 있었어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의 입원 끝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미영은 남편의 회복을 살피는 동시에 친구의 곁을 지키기 위해 매일 호스피스 병원을 오갔습니다. 친구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는 길어야 한 달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친구의 손을 잡고 매일 1시간씩 곁에 머물렀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평생의 비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렸을 적 함께 다녔던 학교 이야기, 미영의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기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3주 뒤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미영은 친구의 침대 곁에서 마지막 숨을 함께 했어요. 친구의 마지막 말은 우리 딸 부탁한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미영은 친구의 식어가는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어요. 걱정 마라. 내가 친엄마처럼 살펴줄게.
그 약속을 듣고 친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친구의 딸과 그 아이의 친아빠인 부장이 함께 자리를 지켰어요. 미영은 그 두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밤 미영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그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가지런한 손글씨가 종이 위에 빼곡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미영을 며느리로 처음 본 날부터 미영이 사남매를 키우며 묵묵히 지켜온 그 모든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아 오셨다고 적어두셨습니다. 미영이 평생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에게 작은 자기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며느라, 이 작은 상가는 너 혼자만의 자리다. 너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좀 살아라. 너만의 자리에서 너만의 시간을 가져라. 미영은 그 마지막 줄을 읽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시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며느리로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미영의 그 묵묵한 시간을 누구보다 깊이 알아봐 주신 분이었습니다. 옆에서 그 편지를 함께 읽고 있던 남편이 미영의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늘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차갑고 오해받는 모습으로도 가장 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새벽까지 사라진 남편의 등 뒤에는 평생 미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이 있었고, 친구의 침묵 뒤에는 죽음을 앞두고 미영을 보호하려는 마지막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게 오해를 견디는 일이기도 한 것이죠. 봄이 오자 미영은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작은 상가에 자신만의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책방 겸 차 마시는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책 한 권 마음 편히 읽지 못했던 미영이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책방의 한쪽 벽에는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의 일부를 액자에 담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아버지의 손글씨 편지도 함께 걸어두었어요. 두 분이 미영에게 남기신 마지막 마음이 그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방의 첫 손님은 친구의 딸이었어요. 미국에서 들어온 그 아이는 미영을 보자마자 이모라고 부르며 안겼습니다. 친구의 딸의 친아빠인 부장도 가끔 책방을 찾아왔어요. 부장은 늦게나마 딸을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에서의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돕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어요. 큰 시동생 부부는 가족 모임 이후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시어머니의 빌딩 명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큰 시동생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시어머니를 다시 정성껏 모시기 시작했어요. 큰 동서는 미영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큰 동서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명절마다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족이라는 끈을 단단히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겉돌고만 있던 시댁이라는 공간이 미영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자리로 다가왔어요. 큰딸 지영은 강원도 시댁에서 더 자주 친정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남매 모두가 어머니의 책방에 자주 들렀어요. 셋째 아들은 자기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 어머니의 차를 자랑했고, 막내딸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어머니가 끓여준 매실차를 마셨습니다. 미영의 책방은 그렇게 가족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미영이 이제는 가족이 미영을 위해 모이는 자리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미영의 책방을 함께 돕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책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책방 문을 닫으며 미영에게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여보, 그때 그 다이어리 말이에요. 그거 한번 다시 보여줄래요? 남편은 그 다이어리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당신 의심하게 만든 거였네요. 미안해요. 미영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우리 둘 다 그만해요. 나도 당신을 더 일찍 믿었어야 했어요. 미영은 다이어리를 책방 한쪽 책장 안에 가만히 넣어두었습니다. 평생 의심의 증거였던 그 낡은 다이어리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가장 깊이 증명해주는 물건이 되어 그 책장 안에 자리 잡았어요.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미영은 책방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봄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분홍빛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미영의 어깨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책방 안쪽에서 차를 끓여들고 미영의 곁에 다가왔어요. 두 사람은 책방 입구의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미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남편의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봄날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함께해온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 이제 막 그 모습을 드러내는 봄날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